같은 문제 같아요. 이 실제로 임상 환경에서 만나는 내분비 질환 제일 많은 게요. 쿠싱 증후군하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강아지의 경우엔 그다음에 당뇨, 요 세 가지가 내분비에서 가장 많죠. 근데 특별히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의 연관성, 그 질환은 궁극적으로 다른 질환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코르티졸 호르몬의 문제인 건데, 문제는 두 호르몬을 조절하는 계통의 최상위에는 뇌하수체가 같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의존성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종양성 문제이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만약에 종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쿠싱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뭐 인터넷 보니까 당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막 다 많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언제 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많이 걱정하시는데 팩트는 쿠싱 증후군이 없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질환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쿠싱 증후군이 없는 애들도 그런 질환 오고요. 당연히. 단독으로 오죠. 근데 문제는요. 같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상호간의 연관성이 실제로 있는 것도 팩트고 같이 왔을 경우에는 각각 단독이 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어렵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의 연관성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코르티졸 호르몬 쉽게 말하면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의 과다 분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갑상선에 실제 영향을 줍니다. 고지혈증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연관성은 있냐라고 단답형으로 물어보신다면 그 답은 예스가 맞아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찬가지고 쿠싱 증후군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두 질환을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치료가 되지 않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질환인 거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둘 다 지질대사에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곳을 관여하는 중요한 이 뇌하수체라는 기관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말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갑상선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쿠싱 증후군만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보호자분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 질환 모두 호발하는 환자의 요 군이라는 거를 보면 대부분 6년령 이상의 중년령 고령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공유하는 거고 호르몬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만약에 하실 때 같이 진행하시는 거는 전혀 나쁠 건 없습니다. 이건 베스트입니다. 추천이시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요. 쿠싱 검사만큼 몇 시간 몰이 해도 이렇지 않아요. 갑상선 검사를 보통 원내에서 할 때는 우리가 프리티포라든지 아니면 TSH 정도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의뢰 검사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더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진짜 정확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갑상선 검사도 의뢰 검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원내 검사로도 충분하긴 합니다. 두 개가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비슷해요. 피부 쪽에서는. 탈모라는 증상을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얇아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제대로 이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요, 잘 안 먹어요.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이 쉽게 말씀드리면 대사 사이클을 돌리는 시계 역할입니다. 근데 저하증이기 때문에 이게 느려지죠. 우리 사람도 이 질환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은요, 여름에도 춥다 그러세요. 근데 이 경우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십니다. 열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런 게 똑같진 않지만 피부 쪽의 유관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액 검사상에서 간 수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질의 상승 요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의심되시더라도 저희도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하시면서 보호자님 어차피 전체 검진을 다 진행을 하실 거라면 얘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는 게 나쁠 건 없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진행을 되고 안 되고는 환자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불필요한 검사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나 지역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애가 간 수치가 높대요. 근데 우리 애는 증상 없거든요. 밥도 잘 먹고 살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간 수치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만 높아요라고 하시면서 ALKP
실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상에서 간이 큰 건 안 크고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랬을 때 쿠싱을 의심해야 한다던데 라고 오셨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만 놓고 본다면 의심해야 하나요? 의심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간수치 높았을 때 바로 쿠싱 검사할까요?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간수치가 높으면 이게 정말 진성으로 높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보이고 있느냐를 봐야죠.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해야겠죠. 염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간 자체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을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시고 간별 진단 목록이라고 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왜 터졌을까? 진단을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일종의 의심 목록이죠. 따다다다다 해서 이제 쭉 세워놓고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을 위한 검사들을 진행해 보는 거죠. 여기에 분명 쿠싱 증후군이 들어가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이고 다만 이게 높다 그래서 무조건 쿠싱은 아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